여러분은 사람의 운명이 그 얼굴에 쓰여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팔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실화입니다. 한 번만 봐도 넋이 나간다는 절세가인 기생초월, 그리고 아이들조차 무서워 도망치던 공보선비 희생. 도저히 맺어질 수 없을 것 같던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조정의 권력자들조차 벌벌 떨게 만든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천냥 금을 싸들고 와서 유혹해도 꿈쩍 않던 초월이가 왜 하필 모두가 침을 뱉던 추한 몰골의 선비에게 자신의 평생을 바치기로 맹세했을까요? 그리고 그 공보 선비의 얼굴 뒤에 감춰진 천재적인 지략이 어떻게 한 가문의 원수를 갚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웠을까요?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진짜 삶의 지혜와 가슴 저린 인과응보의 카타르시스를 단번에 알아차리실 겁니다. 겉모습에 속아 진짜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던지는 조선 선비의 통쾌한 한방. 지금부터 그 파란만장하고도 은밀한 기록을 공개합니다. 영상 끝에 나오는 이 생의 마지막 반전은 여러분의 인생관마저 바꿔놓을지 모릅니다. 자, 이제 조선의 밤으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일부 조선의 하늘 품은 공보선비와 절세가인 초월. 인생이라는 길고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굴곡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평탄한 길을 걷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가시밭길을 맨발로 걸어야 하는 가혹한 운명을 타고나기도 하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영조 시절 한양 땅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두 남녀의 처절한 생존기이자 겉껍데기에 가려진 진실을 찾아가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분의 벽, 외모의 편견, 그리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자신의 영혼을 지켜낸 인간 승리의 기록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의 르네상스라 불리던 영조대왕 시절이었습니다. 나라는 평온해 보였으나 그 이면에는 당파 싸움의 잔재가 깊게 뿌리내려 죄 없는 이들이 피눈물을 흘리던 시기였지요. 한양 도성북촌에는 이판서라는 청렴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임금의 총애를 받던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으나 그 강직함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습니다. 간신들의 모함으로 인해 영모라는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판서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는 봉고파직에 붉은 딱지가 붙었고 이 판서는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인은 남편의 뒤를 따라 자결했고 오직 10살 난 딸아이 초월이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것이 축복이었을까요? 초월은 하루아침에 대가집 애기씨에서 관비의 신분으로 떨어졌습니다. 관가로 끌려간 초월의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0살 남짓한 아이가 감당하기엔 세상은 너무나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매일같이 들이닥치는 관원들의 매질과 굶주림 속에서도 초월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초월아, 몸은 팔려가도 내 마음만은 결코 팔지 말거라. 선비의 자식임을 잊지 마라. 초월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세월이 흘러 초월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미모가 관아 근처까지 소문나자 한양에서 제일 가는 기방인 명월관의 행수 기생이 그녀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액의 돈을 관가에 지불하고 초월을 기생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명월관에서의 삶은 관비 시절보다 몸은 편했으나 마음은 더 지옥 같았습니다. 행수 기생은 초월을 당대 최고의 기생으로 키워 권력자들에게 바치려 했습니다. 검은고를 배우고 시를 익히는 과정에서 초월은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녀가 읊는 시 한 구절에는 집안을 잃은 슬픔과 세상에 대한 한이 서려 있었고 그녀가 타는 검은고 소리는 듣는 이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을 듯 애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웃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이 황금을 산처럼 쌓아놓아도 그녀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은 얼음산 같았습니다. 그런 초월을 가장 괴롭힌 것은 조대감의 아들 조필두였습니다. 조필두는 아버지가 이 판서를 모함하는데 앞장섰던 조대감의 아들이었습니다. 원수의 아들이 자신을 탐하는 상황, 이것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필두는 매일같이 명월관을 찾아와 행수 기생을 압박했습니다. 초월이를 내 첩으로 보내지 않으면 명월관 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했지요. 행수 기생은 돈에 눈이 멀어 초월을 설득하기도 하고 매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초월은 캄캄한 골방에 갇혀 며칠을 굶으면서도 결코 조필두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양 성박 변두리 다리 밑에는 또 다른 고난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생이라 불리는 사내였습니다. 이생의 집안 또한 본래는 남부러울 것 없는 선비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5살 되던 해 조선 땅을 휩쓴 두창이 그의 마을을 덮쳤습니다. 마을 사람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 이생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그의 곱던 얼굴은 온통 울퉁불퉁 얽어버린 공보 자국으로 뒤덮였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은 어린 이생을 반겨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일가 친척들은 그가 나타나면 재수 없다며 돌을 던졌고 집안의 재산을 모두 가로챈 작은아버지는 그를 종처럼 부리다 산속에 버렸습니다. 이생은 산속에서 나무 뿌리를 캐먹으며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보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더 익숙해질 무렵 그는 우연히 은거 중이던 한 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도사는 이생의 얼굴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가엾은 지고 하늘이 내게 세상의 모든 고통을 주었구나. 하지만 그것은 내가 장차 세상의 모든 고통을 어루만질 큰 그릇이 되라는 뜻이다. 이생은 도사의 제자가 되어 15년간 지독한 수련에 들어갔습니다. 아침마다 얼음물을 깨고 몸을 씻으며 아버지를 잃은 한을 다스렸고 밤마다 쏟아지는 잠을 쫓으며 수천 권의 경전을 읽었습니다. 이생은 단순히 글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관상을 보고 그 속마음을 꿰뚫는 법, 말 한마디로 사람의 기운을 다스리는 법,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를 바로잡을 논리를 익혔습니다. 15년이 지난 어느 날 스승은 이생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려가거라. 내 얼굴은 추하지만 내 영혼은 누구보다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으로 한양 땅의 눈먼 이들을 깨우치거라. 이생이 한양 땅을 밟았을 때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이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침을 뱉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보게, 저 괴물 좀 보게나. 대낮에 귀신이 나타난 줄 알았네. 하지만 이생은 허허 웃으며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비난보다 자신의 마음속에 든 지혜가 더 무겁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생은 명월관 근처에서 서성거리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초월의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원수의 아들에게 쫓기며 정조를 지키려 애쓰는 기구한 여인의 이야기. 이생은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이 자신의 얼굴에 새겨진 흉터만큼이나 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인에 대한 연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드디어 초월이 3가지 수수께끼를 내걸고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필두는 자신이 당연히 이길 것이라 믿고 온갖 부하들을 동원해 다른 선비들이 명월관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조필두는 천냥 금을 상자에 담아 기방 마당에 쌓아놓고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초월아, 이 돈이면 내 아비의 묘소도 새로 단장하고 평생을 호강하며 살 수 있다. 대체 무엇을 더 바란단 말이냐? 초월은 방 안에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의 진심을 원할 뿐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조필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못 사는 게 어딨어. 자, 첫 번째 수수께끼를 내보아라. 초월이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넓으면서도 가장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조필두는 멍청한 표정을 짓다 소리쳤습니다. 그것이야 당연히 한양 저작거리 길이지. 돈 있으면 큰 길로 가고 돈 없으면 뒷골목 좁은 길로 가는 것 아니냐? 구경꾼들은 조필두의 위세에 눌려 억지로 박수를 쳤지만 초월은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끝에서 나직하지만 무게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틀렸습니다. 그 길은 당신 같은 자는 평생 가보지 못할 길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공보선비 이생이 서 있었습니다. 조필두의 하인들이 이생을 막아서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괴물 같은 놈이 어디라고 감히 대감을 능멸하느냐. 당장 이놈을 쳐라. 하지만 이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한 번에 하인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졌습니다. 이생은 조필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대감댁 자제분, 당신의 눈에는 길 위에 돌멩이만 보이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나 보군요. 초월 낭자, 제가 그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 안의 초월은 이생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남자가 찾아왔지만 이토록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초월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이생이 답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만물을 사랑으로 품으려 하면 온 우주보다 넓은 길이 되지만 욕심과 원한에 사로잡히면 바늘 하나 꽂을 틈도 없는 비좁은 길이 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조도령은 지금 그 좁은 길에 갇혀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초월은 방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조필두는 얼굴이 벌개져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놈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 이놈의 혀를 뽑아버리겠다. 하지만 이생은 여전히 미동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필두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조도령, 당신의 아버지가 이 판서를 모함하던 그 밤에 쓴 비밀 서찰, 그게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 않소? 조필두는 칼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문을 한순간에 멸문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이생은 스승에게 받은 그 서찰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필두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거두었습니다. 너 대체 정체가 뭐냐? 이생은 대답 대신 초월의 방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낭자, 두 번째 수수께끼를 내시지요. 밤은 깊어가고 진실은 이제 막 깨어나고 있습니다. 2부 비수보다 날카로운 말, 그리고 어둠 속의 음모. 명월관 마당에 감돌던 차가운 정적은 곰보선비 이생의 말 한마디에 유리잔이 깨지듯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조필두는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칼자루를 쥐었지만 이생이 던진 비밀 서찰이라는 말 한마디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가 권력을 잡기 위해 저질렀던 가장 추악한 범죄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필두는 이대로 물러설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하인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이생은 그 눈빛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월의 방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초월은 방 안에서 문창살 너머로 비치는 이생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울퉁불퉁하고 기괴한 그림자였지만 그 그림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태산처럼 묵직했습니다. 초월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두 번째 수수께끼를 내뱉었습니다. 선비님, 첫 번째 답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날카롭지만 결코 피를 흘리지 않는 칼은 무엇이며 그 칼로 베어야 할 가장 질긴 인연은 무엇입니까? 이생은 허공을 향해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한숨에는 그가 산속에서 보낸 고독한 세월과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워온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필두를 한번 쓱 쳐다본 뒤 청중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칼은 바로 사람의 혀끝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날카로운 강철 칼은 살점을 베고 피를 흘리게 하지만 모진 말 한마디는 영혼을 베고 평생을 진물 흘리게 합니다. 여기 계신 조도령의 아버님이 10년 전 휘두른 혓바닥 칼에 한 충신이 역적으로 몰려 죽었고 한 어린 소녀는 평생을 기생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한 집안을 도륙한 가장 무서운 칼이 아니겠습니까? 구경꾼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의 사건은 한양 사람들에게는 금기어와 같았습니다. 조필두의 얼굴은 이제 붉다 못해 검게 변했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감히 우리 가문을 능멸하다니. 하지만 이생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베어야 할 가장 질긴 인연은 바로 자기 자신을 옥죄고 있는 원망이라는 이름의 인연입니다. 낭자는 10년 동안 그 칼을 가슴속에 품고 사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칼날이 향해야 할 곳은 원수의 목이 아니라 낭자를 괴롭히는 그 깊은 슬픔의 골이어야 합니다. 원수를 갚는 최고의 방법은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이니까요. 초월은 방 안에서 입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 오직 거울 속에 자신만이 알고 있던 그 처절한 진실을 이 못생긴 선비가 단번에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날 밤 대결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조필두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명월관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가로 돌아가 은밀히 자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저 공보놈을 오늘 밤 안으로 처리해라. 그리고 그놈이 가졌다는 서찰을 반드시 찾아와라. 만약 실패하면 너희 놈들 목이 먼저 달아날 줄 알아라. 이생은 명월관 근처의 작은 주막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스승이 준 낡은 서책을 읽으며 달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찬 바람이 일더니 검은 옷을 입은 자객 5명이 지붕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시퍼런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곰보선비, 내 놈의 혀가 너무 길어서 목숨을 재촉하는구나. 서찰을 내놓으면 고통 없이 보내주마. 자객의 우두머리가 차갑게 뱉었습니다. 이생은 책을 덮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달빛을 받아 평소보다 더 기괴해 보였지만 그의 눈만큼은 호랑이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의 목숨을 뺏는 대가로 밥을 먹고 살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대가로 명주를 이어가고 있소. 쇠칼이 무서운지 마음의 칼이 무서운지 어디 한번 겨뤄봅시다. 자객들이 일제히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생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속에서 짐승들과 부대끼며 익힌 기묘한 신법으로 자객들의 공격을 종이장 차이로 피해 나갔습니다. 그는 상대를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급소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찔러 기맥을 차단했습니다. 자객들은 칼을 휘두르지도 못한 채 하나둘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우두머리가 부들부들 떨며 물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일개 선비가 어찌 이런 무공을 쓴단 말이냐? 이생은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어 우두머리에게 건넸습니다. 나는 무공을 배운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배운 것이요. 바람이 불면 풀이 눕듯 당신들의 살기는 이미 당신들의 눈동자에서 길을 잃었소. 돌아가서 조필두에게 전하시오. 진실은 칼로 벨 수 없으며 해는 반드시 내일 아침 다시 뜬다고 말이오. 자객들이 도망치듯 사라진 뒤 이생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명월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수께끼만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초월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자 조필두 가문을 무너뜨릴 최후의 일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3부 마지막 수수께끼와 천냥의 눈물. 다음 날 아침 명월관은 어제보다 더 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조필두는 밤새 잠을 설쳐 눈이 핏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객들이 실패했다는 소식에 광분했지만 이제는 대중들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이생을 꺾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아예 의금부의 군사들까지 대동하여 명월관을 포위했습니다. 명부는 역적의 자식과 내통하는 의심스러운 자를 체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생은 어제와 똑같은 남루한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공보 선비가 밤새 살아남다니 보통 내기가 아니로군. 조필두는 이생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내 놈의 목을 치는 것은 수수께끼보다 빠를 것이다. 이생은 대답 대신 초월의 방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낭자, 마지막 질문을 내어주십시오. 이 긴 싸움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초월의 흐느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선비님, 마지막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우면서도 가장 가벼운 것은 무엇이며 사람이 죽기 전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단 하나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만약 이 답을 맞히신다면 저는 기꺼이 선비님의 종이 되어 평생을 모시겠습니다. 조필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황금이지. 황금 천냥은 지고 가기 무거우나 그것을 쓸 때는 깃털처럼 가벼운 법이다. 그리고 죽기 전까지 놓지 못하는 건 명예와 권세가 아니더냐. 초월, 이제 내 답을 인정해라. 하지만 이생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조도령, 당신은 죽을 때 그 황금을 가져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당신의 답은 틀렸습니다. 이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관중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우면서도 가장 가벼운 것은 바로 정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줄 때는 깃털보다 가벼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게 되지만 그 사람이 떠나고 남은 정은 태산보다 무거워 평생을 짊어지고 가도 내려놓을 수 없는 한이 됩니다. 낭자의 어깨 위에 놓인 그 10년의 세월, 그 정이 얼마나 무거운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기 전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단 하나의 욕심은 바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욕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의 시선 속에 갇혀 살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진심을 봐주길 원합니다. 낭자가 이 수수께끼를 내신 이유도 자신의 미색이나 신분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낭자의 영혼을 알아줄 단 한 사람을 찾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초월은 문을 벌컥 열고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생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찾았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나의 힘을 오늘에야 만났습니다. 조필두는 분노로 눈이 뒤집혔습니다. 인연이 미쳤구나. 여봐라, 저 곰보놈을 당장 끌어내라. 역적의 자식과 내통한 죄로 즉시 처형하겠다. 군사들이 이생을 덮치려는 찰나 이생은 품 안에서 빛바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중으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멈추시오. 이 안에는 10년 전 조대감이 이 판서를 모함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밀서와 당시 가짜 증언을 했던 자들의 실토가 담긴 연명서가 들어있소. 이 서찰은 지금 이 시각 의금부 판사님께도 사본이 전달되었을 것이오. 조필두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내 놈 손에. 사실 이생의 스승은 10년 전 이 판서와 절친했던 동료였으며 사건의 진실을 알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은둔했던 전직 대관이었습니다. 그는 제자 이생에게 이 서찰을 건네며 때가 되면 진실을 바로잡으라 명했던 것입니다. 이생은 단순히 수수께끼를 풀러온 것이 아니라 초월의 가문을 복권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준비된 자였습니다. 사부, 무너진 권력과 피어난 연꽃.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명월관을 포위했던 군사들 사이로 진짜 의금부의 고위 관리가 영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조필두, 내 아비와 내 놈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졌다. 당장 압송하라. 조필두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끌려갔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재물과 권세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명월관 마당을 가득 채웠던 구경꾼들은 환호했습니다. 곰보 선비 만세, 초월 낭자 만세. 이생은 초월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낭자, 이제 밤이 끝났습니다. 해가 떴으니 눈물을 닦으십시오. 초월은 다시 찾은 가문과 재산을 모두 가난한 이들과 억울한 관비들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명월관을 떠나 이생과 함께 한양의 작은 좁은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 정도 공을 세웠으면 큰 벼슬도 얻고 부자로 살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사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매 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이생은 낮에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밤에는 초월과 함께 시를 읊으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기이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이생의 얼굴을 곰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난 흉터는 지혜의 무늬처럼 보였고 그의 미소는 그 어떤 잘생긴 사내보다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이 노인이 되었을 때 이생은 평온한 모습으로 초월의 무릎을 베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가득했던 흉터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마치 갓 태어난 아이처럼 맑고 고운 얼굴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초월 또한 며칠 뒤 남편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우리가 가진 겉껍데기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준 따뜻한 마음, 그리고 진실을 지키기 위해 흘린 눈물은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 곰보 선비와 초월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숨겨진 진짜 보석을 찾는 시간을 가지셨길 바랍니다. 조선 야담 서재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생과 초월의 사랑과 같은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십시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